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이면에는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 찬 낡은 빌라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곳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이서연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는데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닳아버려 거친 아스팔트의 냉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발바닥의 통증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병원비 독촉 문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때는 국내 유수의 건축사무소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불리며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던 그녀였으나 아버지의 부도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은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다. 이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허름한 반지하 자취방 앞에 도착했을 때 좁은 골목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하고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집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게 되었는데 그 차는 마치 이 비루한 동네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광택을 뽐내고 있었고 차 주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마치 석상처럼 서서 주위를 감시하고 있어 동네 주민들조차 겁을 먹고 멀찌감치 돌아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빚쟁이들이 또다시 찾아온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잠시 주춤거렸으나 도망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천천히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세단의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마치 패션 잡지의 화보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는 미르그룹의 후계자이자 현재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는 강민혁 대표이사였으나 이서연은 건축 잡지에서나 보았던 그를 실제로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강민혁은 먼지가 내려앉은 서연의 옷차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훑어보며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마치 고귀한 곳에 오물이 묻은 것을 본 듯한 불쾌함에 가까운 표정이었고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쉰 뒤 비서에게 손짓하여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했다. 강민혁은 서연의 좁고 눅눅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길가에 서서 용건을 말하겠다는 듯 거만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가 섞여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위축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직접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시간 낭비를 싫어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며 비서가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연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서연은 엉겁결에 그 봉투를 받아들며 그 무게감이 단순히 종이 뭉치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빚의 무게와 맞먹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미르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의 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와 함께 서연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강민혁은 무미건조한 말투로 과거 서연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설계 감리자로서 서명만 해주면 그 돈은 전부 그녀의 것이 되며 추가로 동생의 병원비와 최고급 요양시설까지 지원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돈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동생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아른거려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강민혁과 수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역시 돈 앞에서는 누구나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확신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는 서연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고 시계를 보며 다음 일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서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저 지정된 위치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간단한 일이라고 재촉하며 펜을 내밀었으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드는 대신 봉투 속에 설계 변경 내역서를 꺼내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이 설계 도면과 자재 명세서의 깨알 같은 글씨들을 훑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처음에 느꼈던 유혹과 혼란은 차갑게 식어가며 그 자리를 날카로운 전문가의 직감이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미르그룹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건물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되는 철골 구조물의 강도를 낮추고 화재에 취약한 저가 단열재로 변경하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건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으며 만약 이대로 시공된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그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 자명했기에 서연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서류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강민혁은 서연이 예상보다 시간을 지체하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미간을 찌푸리고는 도면 따위는 볼 필요 없으니 어서 서명이나 하고 돈을 챙기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나약하고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형형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설계 변경안은 건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며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골목길의 정적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감히 이따위 가난뱅이 주제에 천하의 미르그룹 회장인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훈계까지 하려드는 상황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그는 모멸감에 찬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앞에 수표를 흔들며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잊은 모양인데 이 돈이면 내 죽어가는 동생을 살릴 수 있고 너 또한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잔인하게 현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서연이 단지 금액을 더 올리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판하고 비서에게 추가 수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서연의 다음 행동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서연은 강민혁이 흔드는 수표를 거칠게 낚아채어 그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반으로 찢어버렸고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강민혁의 자존심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강민혁의 가슴팍에 던지며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의 생명을 팔아먹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보이는 서연의 얼굴은 가난에 찌든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고결한 건축가의 모습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강민혁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강민혁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모욕과 거절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항상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조라리던 사람들과 달리 오물 구덩이 속에 살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서연의 기세에 압도되어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그는 분노로 인해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저 작고 보잘것없는 여자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과 정복욕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은 팽팽하게 맞부딪혔고 강민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탔지만 그가 닫은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신경질적으로 들렸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멀어지는 붉은 미등을 바라보았다. 차 안에서 강민혁은 찢어진 수표 조각 하나가 자신의 구두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어 으스러지도록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이서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이미 그의 뇌리에 쇠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각인되어 버렸다. 서연은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었는지 깨닫게 되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록 내일 당장 굶을지라도 건축가로서의 양심을 지켰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고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어왔던 그의 완벽한 세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을 무너뜨리고 그녀가 제 발로 기어와서 빌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의 이면에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모순적인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임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미르그룹 본사의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마치 거대한 빙하 속에 갇힌 듯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민혁은 전면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등진 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결제판을 노려보고 있었으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이서연이 자신의 면전에 대고 쏟아냈던 독설과 경멸 어린 눈빛으로 가득 차 있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여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비서실에서 올라온 보고서의 오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감정의 동요가 심했고 그가 쥐고 있는 만년필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휘어져 있어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서연이 찢어 밝힌 수표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자존심을 난도질한 흔적처럼 느껴져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내뱉었던 살인 행위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목에 걸려 계속해서 신경을 긁어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작이라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으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는 점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결제판을 거칠게 덮어버리고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원본 설계 도면과 자재 수급 내역서를 즉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 선 긴장감이 서려 있어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강민혁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로서의 예리한 감각을 동원하여 이서연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그녀의 말이 허세였을 것이라 단정 지으려 했으나 자재 명세서의 구석에 적힌 작은 숫자들이 원본 설계도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핵심 철골 자재의 등급이 교묘하게 한 단계 낮은 저가품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할 마감재 또한 기준치에 미달하는 값싼 대체품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이 모든 변경 사항들이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결제 라인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다름 아닌 강민혁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최전무였는데 그는 겉으로는 조카를 보필하는 척하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뒤로는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하청업체들과 결탁하여 자재비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정황이 서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고 강민혁은 그제야 이서연이 왜 그토록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이서연이 돈에 눈이 멀어 그 서류에 서명했더라면 건물은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되었을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최종 결재권자인 강민혁과 감리자인 이서연에게 돌아가 두 사람 모두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것이 자명했기에 결과적으로 그녀의 거절은 강민혁을 감옥행과 사회적 매장으로부터 구해낸 구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강민혁은 믿었던 혈육의 배신과 자신의 무지함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찻잔이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으나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배신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와 견딜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 전무를 호출하여 추궁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고 최 전무가 구축해 놓은 사내 정치망이 생각보다 견고하여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그의 이성을 붙잡았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최 전무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증언과 분석이었으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어젯밤 모욕을 주고 쫓아냈던 이서연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한편 이서연은 물류센터의 먼지 자욱한 창고 안에서 평소보다 2배는 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어젯밤의 일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져 강민혁의 차가운 눈빛과 돈을 흔들어대던 거만한 태도가 자꾸만 떠올라 가슴 한구석을 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허리를 폈으나 작업 반장이 다가와 평소와 다르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고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반장의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사무실 안에는 낯선 양복쟁이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작업 반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라며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했고 서연이 이유를 묻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얼버무렸지만 서연은 양복쟁이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를 보며 이것이
누군가의 보복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연은 억울함을 호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멍한 표정으로 작업복을 벗고 자신의 짐을 챙겨 물류센터를 빠져나왔는데 대낮의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앞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막막하기만 했고 당장 이번 달 월세는커녕 동생의 약값조차 마련할 길이 없어진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어 세어보았지만 그것으로는 컵라면 하나 사 먹기도 빠듯 액수였기에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며 병원 원무과의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정을 설명하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갑기만 하여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최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서연이 해고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와인잔을 기울였는데 그는 조카인 강민혁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까다로운 옛날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보고만 받고 그녀를 압박하여 굴복시키기 위해 손을 쓴 것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밥줄을 끊어놓으면 결국에는 제 발로 기어와 살려달라고 빌게 되어 있다는 비뚤어진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서연 또한 며칠 내로 백기를 들고 찾아와 서명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느긋하게 창밖을 감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건물의 뼈대를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건축가이자 강민혁의 호기심을 자극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고 이 오판이 훗날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질 무렵 강민혁은 직접 차를 몰고 다시금 서연의 동네를 찾았는데 화려한 수행원도 없이 홀로 운전대를 잡은 그의 모습은 어젯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조수석에는 수표 대신 두툼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서연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쪽을 이고 앉아 길고양이에게 먹다 남은 소시지를 나눠주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자신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말 못하는 짐승을 챙기는 그녀의 미련하고도 착해 빠진 행동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발견하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도망갈 태세를 취했으나 강민혁은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신용을 하며 더 이상 당신을 돈으로 매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서연은 강민혁의 달라진 태도에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그의 눈빛에서 어젯밤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진지함이 엿보인다는 것을 느꼈기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강민혁은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제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싶다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확인한 설계 도면의 문제점과 최 전무의 비리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서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가 자신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는 믿기 힘든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강민혁은 서연에게 이것은 돈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조라고 강조하며 내밀었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서연은 그 손이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진심 어린 구원의 요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며 긴 침묵을 지켰으나 그 침묵은
어색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오가는 무언의 대화에 가까웠고, 서연은 강민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중압감을 읽어내며 그 또한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힌 또 다른 종류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경계를 풀고는 배고프지 않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는데, 이 엉뚱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에 강민혁은 멍한 표정을 짓다가 픽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손짓하며 컵라면이라도 대접하겠다고 말했고, 강민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펜트하우스의 고급 요리 대신 낡은 빌라 옥상에서 먹는 컵라면을 기대하며 그녀의 뒤를 따라 좁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도착한 옥상에는 낡은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는데, 화려한 도심의 불빛과 대비되는 이곳의 초라함이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고, 강민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서연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붓는 동안 강민혁은 평상에 걸터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라면 익는 냄새가 옥상에 퍼지자 꼬르륵 소리가 강민혁의 배에서 크게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나누는 꾸밈없는 웃음이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첫 교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은밀하게 촬영하고 있었으며, 셔터 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진들은 곧 전무의 책상 위에 올라가 그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과 이서연은 자신들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한 국물을 나누어 마시며 다가올 폭풍 우에 맞설 작은 연대를 맺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운명적인 사랑의 서막이기도 했다. 옥상에서 내려와 서연의 좁은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동질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는데, 강민혁은 최고급 가죽 소파 대신 삐걱거리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 내의 정보망이 최전무에 의해 장악당해 회사 내부에서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작업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허름한 방이 유일하게 안전한 작전 본부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설명했고, 서연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이토록 초라한 곳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그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강민혁의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이것은 당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분명히 했고, 강민혁 또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며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서연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결의에 찬 표정을 지켜보던 강민혁은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끼며 자신이 지금껏 쫓아왔던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이서연의 반지하 자취방은 미르그룹의 비밀 상황실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강민혁은
남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수행원도 없이 직접 고성능 노트북과 각종 서류, 뭉치를 들고 그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곰팡이가 핀 벽지와 최첨단 전자기기가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방대한 양의 건축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전문가다운 예리한 시각으로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치 조작과 자재의 바꿔치기, 정황을 하나씩 찾아내어 강민혁을 놀라게 만들었다. 서연이 도면 위에 붉은 펜으로 문제점들을 체크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마다 강민혁은 그녀의 옆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작업복을 입고 상자를 나르던 초라한 노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프로페셔널한 건축가의 아우라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지식과 통찰력이 자신이 거느린 그 어떤 임원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동안 가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좁은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밀도 높게 변해갔고,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근접한 거리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손끝이 스칠 때마다 미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어색한 침묵이 감돌기도 했다. 강민혁은 커피를 타서 건네는 서연의 손에 밴 굳은 살과 밴드들을 보며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모르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며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는데, 그것은 하청업체가 최전무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에 자재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송금한 내역이 담긴 이중장부의 디지털 사본이었다. 서연은 환호성을 지르며 강민혁을 쳐다보았고, 강민혁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와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멈칫했지만, 서연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그의 손바닥을 쳤고, 그 경쾌한 마찰음은 두 사람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 디지털 사본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원본 장부와 실제 계약서가 없으면 최 전무 측에서 조작된 파일이라고 발뺌할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미르 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문서 보관실에 잠입하여 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강민혁은 서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혼자 가겠다고 만류했으나, 서연은 건축 도면의 분류 체계와 문서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강민혁은 그녀의 고집과 용기에 두 손을 들고 함께 잠입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최 전무는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강민혁이 빈민가에 낡은 빌라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두 사람이 옥상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전해받고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는데, 그는 자신의 조카가 고작 그런 천한 여자와 어울려 다니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강민혁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만약 그들이 허튼 수작을 부리는 정황이 포착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지하라고 명령하며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최 전무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새벽 작업에 지친 강민혁은 서연의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기대어 쪽잠이 들고 말았는데, 평소라면 불면증에 시달려 약 없이는 잠들지 못했을 그가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서 이토록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서연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었다.
서연은 잠든 강민혁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는데 무장 해제된 그의 얼굴은 냉철한 CEO가 아닌 그저 지친 한 남자의 모습일 뿐이었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그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넘겨주며 왠지 모를 애틋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강민혁은 자신에게 덮여있는 담요와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이 좁고 누추한 방에서 태어나서 가장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그는 잠든 서연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오늘 밤 실행할 잠입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고 이 위험한 도박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녀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시를 집어삼킬 듯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예고하는 듯했는데 강민혁과 이서연은 빗물에 젖은 그림자처럼 미르 그룹 본사 건물의 후문 앞에 서서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평소라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위용을 뽐냈을 건물이 오늘따라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고 아스팔트 바닥을 강하게 때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칠게 고막을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품 안에 몰래 간직하고 있던 마스터키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었고 삐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지하문서 보관실로 향하는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젖은 신발이 바닥에 마찰하며 내는 끽끽거리는 소음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깨뜨리며 그들의 귀를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어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했고 서연은 그의 넓은 등 뒤에 의지한 채 터져나올 듯한 심장을 억누르며 오직 문서의 위치를 기억해 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야간 순찰을 도는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간신히 보관실 앞에 도착했지만 강민혁은 마지막 보안 잠금 장치를 해제하며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며 자신의 혈육인 최전무와 전면전을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에 잠시 손을 떨었다. 문서 보관실 내부는 천장까지 닿을 듯 높게 쌓인 철제 선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섞인 묵은 공기가 코를 찔렀는데 서연은 스마트폰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미로 같은 선반 사이를 거침없이 누비며 무서운 집중력으로 문서 상자의 라벨들을 훑어나갔다. 강민혁은 그녀가 전문가답게 능숙하게 문서를 찾아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녀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주는 든든한 지휘관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땀 맺힌 옆모습을 비추어주며 지금 자신의 가슴이 뛰는 이유가 단순히 잠입이 주는 긴장감 때문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긴 수색 끝에 서연의 손이 마침내 가장 깊숙한 선반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상자 하나에 멈췄고 그 상자에는 과거 프로젝트의 코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녀가 까치발을 들고 낑낑대며 무거운 상자를 꺼내려 하자 강민혁이 뒤에서 다가와 상자를 받쳐주었다. 그 순간 서연의 등이 민혁의 단단한 가슴에 완전히 밀착되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두 사람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리는 심장 소리에 묻혀버렸으며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과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올려다보자 강민혁은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에 입을 맞추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무전기 소음이 그 찰나의 로맨스를 산산이 조각내 버렸다. 무거운 군화 발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서로 무전을 주고받는 거친 목소리가 빠르게 보관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중앙통제실에서 그들의 침입을 감지했다는 명백한 신호였기에 강민혁은 재빨리 상자를 열어 결정적인 원본 계약서와 설계 도면을 자신의 방수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뛰어야 한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이 뒷문을 발로 차고 나가 지하 주차장 계단으로 몸을 피하자마자 보관실의 정문이 쾅 하고 열리며 보안 요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어둠을 가르며 그들의 등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서연이 체력의 한계를 느껴 여러 번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강민혁은 그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은 채 위로 끌어올렸다. 그들을 쫓는 보안 요원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최 전무가 고용한 사설 용역 깡패들이었기에 계단을 쫓아 올라오는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1층 로비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판단하여 화물 하역장으로 연결되는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집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간신히 하역장 출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폭우가 쏟아져 내려 순식간에 두 사람의 온몸을 적셨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강민혁의 차는 너무 멀리 주차되어 있었고 정문 쪽에는 이미 보안팀의 검은 승합차들이 서치라이트를 켜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텅 빈 하역장에는 몸을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고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자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화물 팔레트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이며 탈출할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하역장을 수색하려던 찰나 심야 배송을 위해 들어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들어와 순간적인 빈틈을 만들어 주었고, 강민혁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서연을 이끌고 건물 옆에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웅덩이가 가득한 미로 같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고 서연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빗물이 흐르는 바닥을 박차고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간신히 보안 요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멀리 떨어진 주택가 안쪽에 작은 공원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로 숨어들어 젖은 모래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미끄럼틀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몸을 지배하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와 추위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서로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찾아왔다. 강민혁은 피가 섞인 흙투성이가 된 서연의 맨발을 발견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가슴 저린 통증을 느껴 자신의 젖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손수건으로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재벌 회장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고, 강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젖은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차가운 빗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강민혁은 가방 속에 든 서류가 단순히 회사를 살릴 증거물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교환한 신뢰와 희생의 증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추위에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 여자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그 결심은 곧 사랑이라는 확신으로 변해갔다. 밤은 깊었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작은 공간에는 세상 그 어떤 비바람도 꺼트릴 수 없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완전히 얽혀버렸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창밖에는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서연의 낡은 자취방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밤새 젖은 옷을 말리며 잠깐의 휴식을 취했던 두 사람의 평화는 아침 뉴스 속보와 함께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최 전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서 강민혁 대표가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공사를 주도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조작된 회계장부와 서연이 과거에 작성했던 설계도면의 사본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었다. 최 전무는 강민혁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직 직원인 이서연을 매수하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그럴싸한 시나리오까지 덧붙여 여론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강민혁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화면 속의 기자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고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강민혁을 파렴치한 재벌 3세로 이서연을 돈의 영혼을 판 공범으로 매도하며 마녀 사냥을 시작했는데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비난의 화살들은 두 사람의 가슴을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서연까지 이 진흙탕 싸움에 끌려들어가 전 국민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며 최 전무가 노린 것이 바로 서연을 인질로 삼아 자신의 손발을 묶으려는 비열한 수작임을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해명 자료를 내더라도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고 검찰이 곧 서연에게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좁은 골목길이 경찰차와 취재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서연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고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당부하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꼼짝없이 공범으로 몰려 구속될 것이며 병원에 있는 동생을 돌볼 사람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잔인하지만 정확한 현실을 상기시켰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변호인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즉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모든 혐의를 자신이 단독으로 안고 가겠다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그의 팔을 붙잡고 미친 짓이라며 절규하듯 만류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통화를 끝내고 서연을 바라보며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이것이 당신을 지키고 최전무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검찰 수사는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당신은 우리가 확보한 진짜 증거들을 분석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희생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역전을 위한 뼈를 깎는 전략임을 강조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강민혁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관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반드시 돌아올 테니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망설임 없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에워쌌고, 기자들은 공격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의 길을 가로막았으나 강민혁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꼿꼿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차량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순교자처럼 보였고,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던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원고도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당당하고 차분한 어조로 최근 불거진 모든 횡령 및 부실 공사 의혹은 전적으로 자신의 독단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 그는 이서연 씨는 자신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피해자일 뿐이며, 그녀에게 더 씌워진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자신을 희생양 삼아 서연을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미르그룹의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에서 즉각 사임하겠다고 선언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며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최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강민혁의 사임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조카가 예상보다 훨씬 순순히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 비웃음을 흘리며 사랑 노름에 빠져 왕관을 내던진 멍청한 놈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강민혁이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장직에 오를 계획을 세우며 승리의 단꿈에 젖어 있었지만, 강민혁이 스스로 감옥행을 택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반격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강민혁이 사라진 이상 이서연 같은 흙수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그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한편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이 암전될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강민혁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마지막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도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고, 더 이상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만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자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칼을 가는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USB와 젖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강민혁과 함께 훔쳐낸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복잡한 자금 흐름과 이중 계약의 연결고리들이 강민혁의 희생 덕분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위치와 공법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냈고, 최 전무가 빼돌린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최종 종착지가 해외의 유령 법인이라는 사실까지 추적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최 전무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보고서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강민혁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이자 최 전무를 단죄할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과거 자신과 뜻을 함께했던,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뿔뿔이 흩어졌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 또한 미르그룹의 횡포에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이었기에 서연의 간곡한 호소와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작은 지하 단칸방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거대 재벌에 맞서는 혁명의 본거지가 되었고, 서연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폭탄을 정교하게 조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민혁이 갇혀 있는 구치소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구하러 가겠다고 굳게 맹세하며 떨리는 손으로 주주총회 참석 명단을 확인했다. 강민혁은 차가운 독방에 갇혀 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는데,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을지라도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녀가 만들어낼 기적을 조용히 기다리며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비 오는 날에 옥상으로 돌아가 그녀와 함께 라면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감옥 밖의 세상은 최 전무의 취임식이 임박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했지만, 물 밑에서는 서연이 이끄는 반격의 파도가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일렁이며 미르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고,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 전무의 회장 취임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 서연은 완성된 보고서를 가슴에 품고 미르그룹 본사를 올려다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는데, 화려하게 불 켜진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괴물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전쟁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했고 가진 것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버티고 있었기에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미르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 당일 본사 대강당은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최 전무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들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단상 중앙에 앉은 최 전무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거만한 태도로 주주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차가운 독방에서 썩어가고 있고, 이서연이라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도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회의장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으나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최 전무의 측근들은 의기양양하게 회의 진행을 서두르며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회의장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의 소란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이서연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초라한 노동자가 아니라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건축 전문가로서 당당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어 좌중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그녀의 뒤에는 미르그룹에 해고된 옛 직원들과 소액 주주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거칠게 달려들었으나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이 담긴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이며 정당한 주주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음을 알렸고 그녀의 눈빛은 단상 위에 최 전무를 똑바로 겨냥하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어 그 기세에 눌린 보안 요원들조차 주춤거리며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다. 최 전무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지고 있어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이서연은 단상 아래에 서서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면서도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는데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와 수치에 입각하여 랜드마크 타워의 설계 변경이 가져올 끔찍한 재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원본 설계도와 최 전무가 승인한 변경 도면을 나란히 띄워 비교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삭제된 안전장치들과 저급자재들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화면 속에서 건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 전무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로 뒤바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자재 바꿔치기로 인한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도표로 보여주며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 전무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마이크를 뺏으려 들며 저 여자는 횡령범 강민혁의 공범이자 회사를 음해하려는 사기꾼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당신이 말하는 증거야말로 조작된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로 지난밤 강민혁과 함께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이중장부의 원본과 최 전무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고 그곳에는 최 전무의 이름과 페이퍼 컴퍼니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게 만들었다. 주주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분노를 터뜨리며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최 전무의 측근들조차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는데 최 전무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내 무력으로라도 판을 엎어버리라는 비열한 지시를 내렸다. 보안 요원들이 위협적인 태도로 서연을 포위하며 다가오자 장내는 비명과 고함으로 가득 찼고 서연은 두려움의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정문이 굉음을 내며 다시 한번 열리고 굵고 낮은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하며 울려 퍼졌다. 그곳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강민혁이 서 있었는데 며칠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잘 다려진 슈트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호랑이가 돌아온 듯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강민혁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서늘한 경고를 날려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한 뒤 자신이 구속 수사를 자청했던 것은 내부의 적을 방심하게 만들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밝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과 확신이 담겨 있어 돌아섰던 주주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이서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그룹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그녀의 공로를 치하했고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이야말로 자신이 무고함과 최 전무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열쇠라고 선언했다. 강민혁은 최 전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당신이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하는 동안 나는 회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일갈했고 최 전무는 조카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가 단상 구석으로 몰려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강민혁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수사관들은 즉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최 전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는데 최 전무는 이것은 모함이라며 발악하고 강민혁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끌려가는 최 전무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회의장 안의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현장을 목격한 듯한 전율을 느꼈고 그동안 최 전무의 권력에 기생하던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면적인 경영쇄신을 단행할 것이며 무엇보다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미르 그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의 복귀를 지지했다. 소란스러웠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텅 빈 강당에는 강민혁과 이서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는데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고 서연은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화답했다.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한 전우애를 넘어선 깊고 진한 사랑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인생을 구원한 대등한 반려자로서 마주 서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무너진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단된 공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서연에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원칙이 담긴 새로운 랜드마크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고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단단하게 강당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강당을 걸어 나왔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지치고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진과도 같았으며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은 그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이제 미르그룹은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고 그 중심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건축가 이서영과 그녀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된 강민혁이 굳건히 서 있었다. 최전무의 구속 수사가 확정되고 미르그룹을 뒤덮고 있던 잿빛 먹구름이 걷히자 강민혁은 단순히 승리감에 도취되는 대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조직 전체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대수술에 돌입했는데, 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외부 감사기구를 신설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불을 밝히며 수천 장의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무너진 회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책임감과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이서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서실장은 과거의 냉혈한 같았던 강민혁이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정한 리더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느꼈고, 사내 분위기 또한 공포와 복종이 아닌 존중과 소통이 흐르는 활기찬 공간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편 이서연은 강민혁의 배려로 동생을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 전문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동생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안도했는데, 그녀는 이것이 강민혁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파트너로서의 대우임을 알기에 부담감 대신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건축 사무소로 돌아가 랜드마크 타워의 수정 설계 작업에 몰두했는데, 과거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이제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실현하는 숭고한 과업이 되었기에 밤을 새워 도면을 그려도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펜 끝에서 살아나는 선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운동화를 신은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현장 소장들조차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과 완벽주의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존경을 표할 정도였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강민혁은 랜드마크 타워의 공사 현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안전모를 쓰고 수행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공사장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자들을 몰아붙이던 살벌한 풍경이 사라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철저하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업을 공경이 사라지고 진행하는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효율성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서연의 말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는 현장 한가운데서 도면을 들고 작업 반장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흙먼지가 날리는 거친 현장에서도 그녀는 그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본 서연은 그의 환한 미소를 마주하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작업물을 고쳤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서연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냐고 물으며 공사 중인 건물의 가장 높은 층으로 안내했고, 아직 외벽이 완성되지 않아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굽어보았다. 강민혁은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네며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나의 정식 프러포즈이자 미르그룹의 미래를 맡기는 청원서라고 말했는데 그 봉투 안에는 미르그룹의 신설 부서인 안전경영본부의 본부장 임명장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신이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강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당신만큼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돈과 효율성만을 쫓으며 괴물이 되어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아니라고 말해주었던 당신의 그 단호한 거절이 나를 구원했고 회사를 살렸다며 앞으로도 미르그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옆에서 가장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임을 강조하며 당신이 있어준다면 나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영자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어 서연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다. 서연은 강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임명장을 받아들었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나 또한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강민혁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은 성사되었으니 이제 남자로서의 고백을 해도 되겠냐고 장난스럽게 물어 서연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그는 붉어진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사랑한다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서연 또한 그의 품에 안기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대답함으로써 두 사람의 긴 여정은 마침내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랜드마크 타워의 완공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강민혁과 이서연은 나란히 단상에 올라 테이프 커팅식을 거행했는데 햇살 아래 반짝이는 건물의 위용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기적의 타워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부실 공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완공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 양심과 원칙을 지켜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은 축사를 통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안전을 위해 땀 흘린 근로자들과 우리를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이라고 공을 돌리며 옆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존경과 사랑의 눈빛을 보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완공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는데 강민혁은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냐고 물으며 그때 당신이 내 돈을 찢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서연은 웃으며 그때는 정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농담을 던졌고 강민혁은 껄껄 웃으며 인정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지나간 시련에 대한 여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녹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과거 상처를 보듬어주고 현재의 행복을 나누며 미래의 꿈을 함께 꾸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견고하게 지어진 저 타워처럼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강민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 생각에 잠겼는데, 가난과 빚에 쫓겨 꿈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자존심과 원칙에 대한 보상임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당신이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인생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속삭였고, 잠결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강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서로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는데,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이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박하고 진솔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강민혁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오늘은 또 어떤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고, 서연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도 이겨낸 최고의 팀이니 걱정 말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강민혁은 회사 로비에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 또한 존경심을 담아 그에게 인사를 했는데, 과거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CEO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 또한 자신의 본부로 향하며 마주치는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격려했는데,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세심한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는데, 재벌 회장 부부가 직원들과 섞여 밥을 먹는 모습은 이제 미르그룹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고, 이는 기업 문화 전체를 수평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몇 년 후 미르그룹은 윤리 경영과 안전 경영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고, 강민혁과 이서연은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하여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책으로 출판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난한 여자의 단호한 거절이 오만한 CEO를 변화시키고 거대한 기업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에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강민혁과 이서연은 그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맞으며 길거리를 걸었는데, 차가운 눈발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 덕분에 전혀 춥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이 축복해주는 하얀 꽃가루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은 멈춰서서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기적이었다고 다시 한번 고백했고, 서연은 당신을 만나 비로소 나의 거절이 의미를 갖게 되었고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하얀 눈이 쌓인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입을 맞추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뿌린 희망과 사랑의 씨앗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며,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던 한 여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인생을 뒤집는 것은 로또,
같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와 그 용기를 알아봐주는 진심 어린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강민혁과 이서연 두 사람의 앞날에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친다.